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 전쟁의 전황을 결정짓는 무기 체계가 예. 드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게임 체인저, 종결자, 네. 종결 무기 이런 개념을 쓰는데 드론이 등장했는데 드론이 지금 AI하고 연결되니까 네. AI 산업이 전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쟁의 예.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AI 산업에서 지면은 세계 지배력 또 국가 경쟁이 잃는다는 그 절실한 생각 속에 지금 AI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개전 이후 최대 공습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 강한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각 9일, 러시아가 720여 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맹폭했습니다. 2022년 개전 이후 단일 공격으론 최대 규모 드론 공습입니다. 핵심 군수품이 보관된 비행장과 창고 등이 밀집해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 집중 표적이었습니다. AFP 통신은 공습으로 민간인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휴전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일에도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직후 드론 550여 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바라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체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사기 2세대와 레이더 1대 등을 포함한 패트리엇 미사일 1세트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대화가 실질적이었다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한 3년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개전 후 최대 공습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수도 키이우 이전에 이름이 키예프라는데 키이우에 이제 공습이 뭐 700여 발의 드론 공격이 자살 드론 공격을 해오니까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종전을 앞두고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종전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종전을 앞둔 어떤 마지막 공세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지금 계속 전황이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돼 있고 러시아가 계속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을 과시하면서 유리한 입장으로 가니까 푸틴이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전 협상까지 갈 거 있겠나? 거의 항복에 가까운 젤렌스키 항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공습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푸틴이 지금 작전을 구사하는 게 뭐 협상에 좀 응할 것지 트럼프 말을 듣는 것지 하면서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불리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 푸틴은 전쟁 초기에 저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 2, 3주 안에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2, 3주면 충분하다 싶어서 키이우에 대해 공습을 했었는데 공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종전을 이제 막바지 공세였으면 우크라이나 좋을 텐데 항복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다면 트럼프가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격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이 뭐 언젠가는 이제 끝나는 시점이 있을 텐데 이제 어떤 조건으로 끝내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와 푸틴이 밀접한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가 싶다가도 지금 이제 푸틴이 욕심을 내면서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기 지원이라든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이 사실 협상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미국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좀 무시하고 지금 종전을 종용했던 압박했던 그런 시기니까 그때는 네. 푸틴으로서 굉장히 고마웠던 거죠. 푸틴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자꾸 푸틴이 악용하니까 이 지금 이 전황에 대해서 유럽의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서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예. 도와주고 있으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의 인식은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인식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무너지면은 네.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까지도 러시아의 영향력에 받지 않겠느냐.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에 위치, 그 유럽 정치 또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쟁 국면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 패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제 평소에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 안보 얼마나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제 그 확보해서 공급해야 그 국가 체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보 때문에 구소련이 멸망했거든요. 네. 해체됐거든요. 구소련이 주로 재정 수입을 석유 수출, 석탄 수출에 의존했는데 예. 미국이 이걸 좀 구소련을 조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좀 유도했어요. 레이건 시절에 유도하니까 그 구소련이 재정 압박이 온 거예요. 왜냐 예. 그렇게 유도하려고 해서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하고 국제 원유 가격을 낮게 하고 군비 경쟁 쓰일 때는 많게 만들고 수입을 줄이니까 네. 결국 구소련이 손을 들고 해체되었던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안정적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유는 또 러시아에 대해서 또 에너지를 마구 의존하고 있으니까 안정적 공급을 다른 데서 얻어야 되는 이런. 예. 근데 이 에너지 안보가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도 러시아가 의외로 잘 버티는 이유는 처음에 서방이 러시아의 어떤 가스, LNG를 제재하면은 재정 부담 때문에 전쟁을 장기적 끌고 가지 못해서 유럽에 좀 굴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새로운 그 수입하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많이 수입하는 나라. 예.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특히 튀르키예 이런 나라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를 많이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받아줄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그하고 적정 가격이 유지돼야 돼요. 예. 그 러시아에서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완전히 수출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사실 각국의 안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미국이 추가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원의원 한 80명이 모여서 네. 그 제재하는 방법이 러시아의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수출,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좀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럼 예. 튀르키예를 제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튀르키예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은 결사적으로 에너지를 조금 러시아의 수출을 좀 봉쇄해서 또 미국 걸 많이 팔고 국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러시아는 어쨌든 서구에서 못 파는 것을 중국이라든지 인도에다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예. 지금 오히려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 수입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아져서 러시아 제재가 나빠지지 않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예. 에너지의 수출 수입 구조가 의존도 구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카드는 그것밖에 없어요. 뭐 군사 지원도 있지만은 러시아의 석유를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제재하는 거. 네. 그 수출 못하게 해서 재원을 고갈시키는 건데 지금 상원에서 그걸 80여 명이 하겠다 하니까 또 트럼프가 또 그 강력히 지지한다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갖고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에너지 패권 전쟁, 이 전쟁의 중요한 이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유럽연합은 그 노르트스트럼 같은 이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뭐 40% 정도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입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좀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서유럽 국가들이 한 40%, 동유럽 국가들 60, 70%를 러시아의 LNG 가스에 의존했던 부분도 있고 예. 또 서유럽 국가들이 탈원전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석탄이 많이 의존했는데 네.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서유럽이 미국이 초기에 LNG만 제재를 냈어요. 원유는 제재하고 네네. LNG 제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러시아를 위축시키려 했는데 의외로 지금 뭐 인도, 중국, 튀르키예가 예. 그걸 많이 수입해 주니까 거기도 수요가 많은 국가들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예. 중국하고 인도가 수입을 많이 하니까 버티는데 어쨌든 이 에너지의 어떤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또 안정적 가격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 지금 국제 원유가가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수송로 확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전쟁이 에너지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만 했는데 사실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할 때 원유가가 급등한 적이 있어요. 네. 원유가가 그때 우리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 이란이 확보하고 있는 그 호르무즈 섬이 있어요. 그 섬에 한 54km 정도 그 해안 길이에 해협이 있는데 네. 그걸 다 통과해야 되는 해야 쿠웨이트 뭐 이란, 이라크 원유가 나오고 사우디 원유가 그렇죠. 나오는데 그 봉쇄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좀 해결됐는데 예. 국제사회가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위기 국면에서 국가 이익을 해서 에너지를 갖고 카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요. 한국, 예. 일본이 경제가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데 우리가 에너지 안보에 각별하게 해서 에너지를 그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을 점검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에게도 정말 이제 중요한 현실적인 에너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6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제 에너지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큰 정책적 방향, 에너지에 관한 방향은 뭐라고 보시나요? 1월 20일 날 취임하는 날 첫 번째 국가 의제로 에너지 비상사태는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언론에서는 또 그 미국의 트럼프 정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패권을 가지려는 거다. 예. 에너지를 갖고 전 세계에서 단극적 질서, 미국 중심의 질서 유지하려는 거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체 수급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예. 자체 수입이 되는데 그 수급이 되는데 자기 에너지를 안 쓰고 중동 에너지를 많이 쓰고 했는데 예. 지금은 트럼프 정부는 알래스카에 있는 무한한 그 에너지들 네. 미국이 자체적으로 더 개발하지 않은 에너지를 개발해서 중동이나 러시아를 대체해서 에너지를 공급권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공급을 갖고 있는 권리 능력을 갖고 세계 질서를 끌고 가겠다는 이러한 정책적 어떤 판단 예. 속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월 20일 선언했고 2월 14일 날 에너지위원회를 지배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를 갖고 세계 질서를 한번 지락펴락해보고 싶은데 특히 우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 알래스카 개발하는데 좀 들어오라 그래 투자하라 그러고 또 서구 국가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 에너지 안 쓰고 미국 에너지 쓰면은 관세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갖고 세계 질서를 한번 지락펴락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는 식량, 에너지 같은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너는 25%, 너는 10%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수송 체계에 있어서 러시아에 비해서 불리하죠. 주요 소복인 그 서유럽 국가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 저비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의 어떤 지금 에너지는 수출하려면은 선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을 네. 통해서 선적을 했는데 미국이 절대적으로 좀 불리한 게 상선이 좀 부족하고 네. 또 그런 때 또 코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죠. 그렇군요. 예. 러시아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에너지와 이제 관세를 결부를 시켜서 여기서 뭐 이제 컨트롤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전략이 좀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하여튼 미국의 상호 관시에 저도 우리가 지금 좀 충격 속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20일 연장은 예. 연기는 됐지만
우리 그 철강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추가 감시하는데 모든 국가들이 또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며칠간 좀 잠을 못 이뤘다면 좀 과장 표현이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미국의 어떤 상호 관세를 우리가 통지했지 않습니까? 그 관세를 이제 율을 통과했는데 이것이 잘 절충되고 합의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네네. 우리 자동차 산업, 관련 산업 또 철강 산업이 엄청난 충격을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예. 충격을 줄 것이고 그 미국의 통고 자체에 우리가 이 지금 약간의 굉장히 지금 뭐 그런 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그렇습니다. 네. 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트럼프의 이러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또 말려 들어서도 안 되는데 예. 또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우리가 참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예. 미국의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정부의 인맥을 갖고 있는 트럼프 인맥을 갖고 있는 모두가 총동원해서 이 관세 협상 잘 끌어야 됩니다. 잘 끌어가야 됩니다. 내용을 좀 이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AI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의 특수성을 보면은 드론 전쟁이라고 이제 하고 있죠. AI 드론이 처음 이제 등장을 했고 역시 이제 신기술은 전쟁에서 먼저 이제 검증이 되는 편인데 많이 놀랐습니다. 이 AI와 전쟁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과도 좀 결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여러 그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예. 그 전쟁의 승패, 전쟁의 전황을 결정짓는 무기 체계가 예. 드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게임 체인저, 종결자, 네. 종결 무기 이런 개념을 쓰는데 드론이 등장했는데 드론이 지금 AI하고 연결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이거 전부 AI와 드론이 결합된 거고 지금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는 것도 샤헤드라는 옛날 드론 초기 개념은 예. 정찰 기문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게 요즘 드론은 뭐냐면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2,500만 원 정도 예. 대당 드는 거 샤헤드 136 러시아 드론 같은 경우 가서 자폭하는 거예요. 예. 2,500만짜리 폭탄이에요. 가서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위치를 선정하도록 이런 무기 체계, 이런 무기 체계가 전쟁의 하나의 그 드론 이 AI가 이제 숨어 있는 그 드론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AI거든요. 예. AI 산업이 전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쟁의 예.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AI 산업에서 지면은 예. 저 세계 지배력 또 국가 경쟁이 잃는다는 그 절실한 생각 속에 지금 AI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 AI가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국가마다 지금 다가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말 우리가 요즘 그렇죠. 많이 듣잖아요. 이제 뭐 전력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전소 짓는 경쟁이 지금 그렇죠. 치열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의 지금 AI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가고 있는 더그 버금 그 내무장관 겸 예. 지배위원장을 만나서 제가 아주 설명드렸는데 너무 귀에 솔깃하게 들었는데 직접 들어보셨군요. 그래서 AI 산업의 핵심적인 승부처는 두 개라는 거죠. 예. 데이터 처리 양.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면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찾잖아요. 예. 해결책을 찾고 그 데이터를 많은 양을 처리하려면 드는 에너지가 전기예요. 예. 양질의 전기, 값싸고 좋은 질, 전기도 질이 차이가 있어요. 양질의 전기를 많이 충분히 공급하고 데이터 양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보면 데이터 양은 뭐냐? 인구 숫자거든요. 네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내수 시장 자체가 뭐 몇 국내 배 차이가 또 뭐 여러 가지 나니까요. 인권이라든지 정부 보호법이 또 미국은 복잡하고 우리 민주주의 때문에 중국은 안 복잡해요. 예. 데이터 양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절대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승부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전기를 양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를 잘 안 만들면은 예. 이 경쟁이 처진다. 그래서 미국은 이 양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환경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개발된 전기 생산 중에서 생산 단가가 제일 낮은 게 원자력입니다. 예. 원자력을 1985년 이후에 안 만들었던 원자력 건설을
대대적으로 만들겠다. 예. 이런 미국의 계획을 발표한 거 5월 23일 날 발표했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신규 원전 10기를 세운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큰 원전 시설은 이제 10기를 23년까지 만드는데 예. 이건 약간 환경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환경 친화적인 원전, 소형 원자로는 한 300기 정도 만들겠다고 네. 발표해요. 중국도 지금 5년 동안 매년 10기씩 만들고 있고 58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양질의 전기 생산 경쟁을 더 갖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예. 다행인 것은 미국도 1985년 원전을 만든 기술자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예.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이 이런 그 원전, 예. 특히 소형 원전 건설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더그버그 이제 더그버거 의장을 만나시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는데 그 이제 칩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데이터. 예. 모든 데이터가 그렇죠. 제일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예. 그 이제 전기의 힘으로 그렇죠. 데이터를 이게 정보를 가공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데이터 처리 그런 거 하는데 그 제가 지난해 10월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우연히 그 더그버금 그 당시에 노스다코다주 지사예요. 예. 그 지사가 우리 추모 시설 좀 있어서 전쟁기념 사업회를 와서 제가 좀 1시간여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설명한 내용을 들으니까 그때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노스다코다주가 이게 저 AI 산업에 데이터 처리 시설을 센터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예. 날씨가 서늘해서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 그 말을 못하고 지역구 민원 정도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예. 이 열을 식히는 데는 또 전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이 추운 지역에 있으면 전기를 그 열을 식히는데 굉장히 에너지 적게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더그버금 그 이후에 2월 14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에너지 지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도미넌스를 넣어서 에너지 지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으로 내무장관으로 내정돼 있던 내무장관이었던 더그버금 에너지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예. 거기 16명 구성된 무시무시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미국을 이끄는 그 장관들 16명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국가에너지 지배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에 지배라는 키워드가 도미넌스라 들어가 있잖아요. 넣었는데 번역이 도미넌스를 지배란 말 하여튼 에너지 관련 정책을 최종 논의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니까 거의 결정하는 기구죠. 네. 그때 행정명령에 보면은 2월 14일에 그걸 만들 때 100일 안에 예. 에너지 관련 정책을 내놔라고 명령에 트럼프 서명을 했어요. 네. 5월 23일 날 딱 100일째 되는 날 미국이 향후에 원전 300기 건설하고 또 10기 대형 원자를 우선 건설하겠다 발표해 놓으면 딱 100일을 지키는 예. 거예요. 놀라울 정도의 그 기강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 원전 네, 그 원전이 이제 결국 환경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 갈등 문제가 있긴 예.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빨리 원전을 짓도록 트럼프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이제 에너지 패권 경쟁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국가에너지 지배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설립이 되고 원전도 더 많이 짓고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좀 컨트롤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더그버금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 노스다코타주에 우리 두산 기업이 그 진출해 있었는데 네. 그 기업에 자기 부인이 다녔다고 아, 그래서 그래요? 한국에 대한 네. 이해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국가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하나의 그 합의랄까 컨센서스가 모아진 게 예. AI 4차 산업 시대에
양질의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예. 중국보다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처리를 해서 데이터 양보다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AI 산업에서 세계의 어떤 최고 앞서가겠다는 예. 이러한 그 지도자 간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의 경쟁력을 살리고 미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계 질서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한다. 네. 이게 늘 싸우는 것에도 미국도 여야가 싸우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이 네네. 싸우고 세계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 것에도 결국은 지도자 간의 합의가 있는 거야. 미국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 경쟁력은 에너지 정책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예. 있다. 여기에 대한 합의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지도자들은 국가 경쟁력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여당 야당 국가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그런 문제에서 좀 초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서로 협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에 대한 걱정합니다. 네. 오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드론 전쟁 기술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에너지 패권을 위한 이런 노력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이제 전쟁 기념 사업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이제 주요 전투에서 이제 헌신을 하신 그리고 타계한 이달의 호국 인물이죠. 임부택 육군 소장을 기리는 현양 행사를 열었다고요? 북한 스스로 6.25 전쟁이 왜 초기에 계획대로 못 됐냐를 자기들 스스로 평가 분석하는데 예. 가장 초기 작전에 잘못한 것이 춘천 전투에서 임부택 장군한테 밀려서 졌습니다. 임부택 장군이 그 3일 전투를 해서 예. 북한의 진격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좀 더 오래 머물렀고 네네. 그것이 어떤 자기들 목표한 계획대로 못 갔다 이런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많은 6.25 전쟁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 춘천 전투에 예. 임부택 장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한미가 다 분석해서 그래서 임부택 장군을 우리가 이달의 호국 영웅으로 저희 선정해서 현양 행사를 했는데요. 예. 참고로 우리 전쟁기념사업회 그 호국 영웅의 매월 한 번씩 정해서 현양 행사를 하는 이유는 이전에 전쟁기념사업회가 열리자마자 행사 쭉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됐다가 네. 그래서 좀 더 한 달에 한 번씩 좀 국군 의장대도 도움받고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10,000여 명 이상 오고 또 네. 한 달이면 30만 명 오잖아. 이분도 현장 행사한 것을 다 전시해서 전쟁 기념 사업을 찾는 사람이 국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그 선정도 우리 사회 존경을 받는 예를 들면 독립군 후예로서 국방장관 한민구 장관이라든지 또 윤봉길 의사 장손녀였던 윤봉길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언론사에서도 KBSN 이강덕 사장님 네. 또 동아일보의 또 사장님 김명호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권위 있게 이달의 호국 인물을 태어났는 거라든지 주요 업적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그 위원들이 딱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그날 한번 오세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이 호국 영웅 임부택 장군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겠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선정된 인물들이 대략 뭐 몇 분 정도 좀 지금까지 되실까요? 현장 행사를 한 분들 약간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 호국 영웅들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네. 그 이전에는 역사 기록이 조금 전쟁을 많이 했지만은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 해서 네. 우선은 그 전문 위원들이 한 뭐 350여 명 이렇게 선정해 놓고 그 예. 속에서 이제 인연이 있는 을을 따지고 다시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다. 원래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예. 7월 달까지 이렇게 지금 6월 달까지 진행을 네. 했고요. 7월 달 진행했고 그 앞에 94년부터 할 때부터 한 319명 정도 이렇게 선정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뭐 그때 이제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애국심을 갖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기념 사업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뭐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군 관련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 조금 이제 최근에 잡월드라는 우리가 한국 잡월드라는 공공기관이 예. 있습니다. 이 잡월드 고용노동하고 잡월드의 공공기관장님이 우리 기능사회를 찾아서 예. 그 잡월드는 이제 40개의 어떤 그 체험센터를 만들고 70개 정도의 그 직업을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는데 네. 군 관련 취업센터를 좀 그런 체험관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전시 기법이 있습니다. 30년에서 전시 기법이나 예. 부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이 협조하자 해서 그걸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도 네. 또 그 직업을 소개하는 잡월드의 그런 체험관을 만들 때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도록 예. 저희들 조치하고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전쟁기념사업회의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 관련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산으로 따지면은 국가 예산으로 따지면 뭐 60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부처이기 때문에 예.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 군무원 또 계약으로서 네. 또 군 관련 방위 산업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우리 국방 관련 국방이 안보적인 것도 있지만 직업 관련해서 굉장히 넓은 시장이에요. 예. 여기에 취미 있고 또 재능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든다는데 저희들 도와드려야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었습니다.